조선시대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무수리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인 영조를 낳아 왕의 어머니가 된 인물이죠. 그녀의 이름은 최씨.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숙빈 최씨라 불렀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운 신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1670년 한성부 여경방 서학동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최효원은 미관말직에 불과한 하급 관리였어요. 해주 최씨 문중이라고는 하지만 족보에 이름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변변찮은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남양 홍씨반 출신이었지만 역시 가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집안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고는 할아버지 최태일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생전에는 별다른 업적이 없었고 훗날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야 의정부 우의정으로 추증된 인물이었어요. 최 씨가 태어난 집은 말 그대로 초라했습니다.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처지였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주어진 미래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느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평생 굶주림과 싸우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평범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법입니다. 최 씨가 7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 최 씨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이죠. 갈 곳을 잃은 최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궁궐의 상궁들이었어요. 당시 궁궐에서는 어린 계집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있었는데 무술이라고 불리는 궁궐의 최하층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고아들을 선호했는데 그래야 외부와의 연결고리 없이 오직 궁궐에만 충성하는 인력으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무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궁녀의 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쓰는 세숫물을 떠다주고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다니며 마루를 닦느라고 늘 거칠어져 있었죠. 최 씨는 그렇게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궁궐 깊숙한 곳,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매질이 따라왔죠. 밥은 늘 모자랐고 잠자리는 춥고 좁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명했던 것이죠. 궁궐의 예법을 금세 익혔고 눈치가 빨랐어요. 상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렸고 궁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술이들보다 덜 맞고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궁궐이었기 때문이죠. 최 씨는 어린 나이에도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어느새 20살을 넘긴 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무술이었지만 이제는 궁궐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일할 정도로 경험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이면도 파악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조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한 것이죠. 당시 숙종은 고작 14살의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외척들과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고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환국의 시대가 열렸어요. 궁궐 안도 어수선했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숙종의 어머니
어머니인 명성왕후 김씨가 대비가 되었고 1681년에는 민유중의 딸인 민씨가 왕비로 간택되어 인현왕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최 씨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입궁할 때 최 씨가 그녀를 모시는 무수리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것이죠. 어떤 연유로 선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현왕후의 부친 민유중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 최 씨를 거두어 길렀다는 설도 있고 인현왕후의 친척이 최 씨를 추천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최 씨는 인현왕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는 큰 행운이었어요. 왕비를 모시는 무수리는 일반 무수리보다 대우가 나았고 무엇보다 임금 가까이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왕비와 임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최 씨는 인현왕후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했고 조용했고 성실했어요. 인현왕후도 이런 최 씨를 믿음직스럽게 여겼죠. 최 씨는 이렇게 인현왕후의 신임을 얻으며 궁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689년 기사환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인들이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폐비로 만들고 장씨를 새로운 왕비로 옹립한 것이죠.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 씨도 인현왕후를 따라 궁궐을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궁궐에 남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녀의 총명함을 알아본 누군가가 그녀를 보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폐비를 모셨던 무술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새로운 중전이 된 장희빈은 인현왕후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그 대상이었어요. 장희빈은 최 씨를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더 힘든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아 매질을 했죠. 최 씨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궁궐을 나간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오직 궁궐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최 씨는 혼자서 궁궐의 한 전각에서 촛불을 켜고 무언가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처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죽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빌었을 거예요.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죠. 숙종은 잠이 오지 않아 궁궐을 거닐다가 어두운 전각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저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숙종은 조용히 다가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연했어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죠. 숙종은 최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인지, 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죽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숙종은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대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녀를 불렀죠. 이번에는 좀 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 씨는 비록 무수리 신분이었지만 궁궐에서 오랫동안 자라며 나름의 식견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그녀의 태도가 숙종에게는 신선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씨를 중전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현왕후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또한 남인들의 권세가 날로 강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최 씨와의 대화는 숙종에게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숙종과 최 씨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틈틈이 최 씨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최 씨는 언제나 정중하고 신중하게 응답했어요. 그녀는 결코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임금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1693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최 씨에게 승은을 내린 것이죠. 무수리가 임금의 승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있는 일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장희빈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것도 왕자를 임신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를 수건으로 봉했어요.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종사품 수건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이처럼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은 없었죠. 그해 10월 최 씨는 첫 아들 영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최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첫 아들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최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었죠. 야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크게 분노했어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후궁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장희빈은 측근들을 시켜 최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도관에 거꾸로 집어넣고 매질을 했다고 해요. 임신한 몸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최 씨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숙종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서 와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란 숙종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최 씨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했죠. 그때서야 최 씨가 장희빈에게 붙들려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숙종은 즉시 달려가 최 씨를 구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최 씨와 뱃속의 아이 모두 죽었을 겁니다. 물론 이는 야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당시 최 씨가 장희빈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견제와 위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 씨는 무사히 첫 아들을 낳았고 비록 그 아이를 잃었지만 숙종의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1694년 갑술 환국이 일어나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이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어요. 이때 최 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해 9월 최 씨는 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죠. 숙종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최 씨를 수기로 승진시켰어요. 연인군이 태어났을 때 숙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미를 닮았으니 몸은 튼튼하겠구나.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대신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실제로 영조는 어머니를 닮아 83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임금이 되었습니다. 1695년에는 최 씨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이 아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최 씨의 자식 중에서는 연인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숙종은 최 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699년에는 정일품 빈으로 책봉했어요. 무수리에서 시작해 조선에서 가장 높은 후궁 품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 씨의 진가는 단순히 승은을 받고 왕자를 낳은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어요. 무수리 출신으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던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 세력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서인, 특히 노론과의 연대였습니다. 장희빈이 남인과 결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죠. 이는 매우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당시 서인들은 장희빈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최 씨는 바로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1694년 갑술환국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들이 정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밤에 숙종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를 고발했어요. 이른바 베갯머리 송사였습니다. 전하, 남인들이 불순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를 해치려 하고 있사옵니다. 최 씨의 눈물 섞인 호소에 숙종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인들을 조사하도록 명했죠. 그 결과 남인들의 정변 계획이 드러났고 이들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대신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서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연인군도 서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죠. 이는 훗날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후에도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될 때도 최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그녀는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장 씨가 비복들과 함께 부적을 태우며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 고발로 장희빈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최 씨의 정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숙종의 후궁 중에서 최 씨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숙종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그녀의 출신은 바뀔 수 없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무수리 출신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자라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연인군은 똑똑하고 의젓한 왕자였지만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궁의 어머니는 비록 패비가 되었지만 원래 중전이었던 장희빈이었죠. 반면 연인군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은 그가 훗날 영조가 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죠. 최 씨는 아들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절대로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1704년 연인군이 결혼할 때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정에서는 왕자가 처택이 없을 수 없다며 연인군을 위한 별도의 집을 마련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숙빈과 함께 이 현궁에 살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는 무수리 출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숙종은 이런 비난을 무시하고 수나방에 있던 집터를 사들여 연인군을 위한 창의궁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런 일들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711년 연인군이 출합할 때가 되자 숙종은 최 씨의 이현궁을 환수하고 그녀를 연인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최 씨는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는 그녀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주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1716년 최 씨는 신병으로 대궐에서 나와 창의궁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나이는 46이었어요. 오랜 궁궐 생활과 여러 차례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더욱 거칠어져 있었어요. 무수리 시절 찬물에 담그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들은 아무리 후궁이 되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 손을 늘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영조가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와 첫날 밤을 보낼 때 일화가 유명합니다. 영조가 왕비의 손을 잡고 손이 정말 곱군요라고 했을 때 정성왕후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크게 화를 내며 내 어머니는 험한 일을 많이 하여 거친 손을 가지셨거늘 나의 어머니를 욕하는 소리를 하다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성왕후를 멀리했죠. 이 일화는 야사일 수도 있지만 영조가 어머니의 출신에 대해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718년 3월 9일 최 씨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이었어요.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례도 치를 수 없었죠. 후궁인 최 씨의 상례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위해 피발과 복을 하지 못했고 거상 기간도 단축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파주에 묻혔습니다. 무덤의 이름은 소령묘였어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하고 왕세자나 왕의 부모 무덤은 원이라 하며 그 외는 묘라고 합니다. 후궁이었던 최 씨의 무덤은 당연히 묘였죠. 하지만 6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24년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연인군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바로 영조였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1724년 11월 그는 어머니 최 씨의 사후를 짓고 숙빈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무덤에 신도비를 세웠죠.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추승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744년에는 사당의 이름을 육상묘로 바꾸고 무덤의 이름도 소령묘로 높였어요. 그리고 1753년에는 마침내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도 소령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왕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후궁을 세자빈 수준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나중에는 휘덕안순 수복이라는 존호까지 더했어요. 일반적으로 후궁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존호를 올리지 않는데 최 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육상궁을 200여 차례나 방문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 무덤의 돌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틋하구나.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침방나인 시절 새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어요. 또한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냉천의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런 효심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자신이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악성 루머에도 시달려야 했어요. 어머니의 미천한 출신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이런 소문들은 영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출신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최 씨는 171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향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영조를 거쳐 정조, 순조로 이어지는 왕통을 형성했어요. 철종까지가 그녀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무수리의 핏줄이 조선 왕실의 주류가 된 것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